한편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약한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대통령이기 이전에 고령에 그것도 여자라는 점을 감안해달라 이 호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선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하고 재판 기록도 방대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마 재판부가 뭐 보석이나 이런 법적 판단을 내릴 때도 고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변호인의 주장 사실상 뭐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인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은 약간 국정농단 재판에서 본질을 좀 흐리는 오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약간 저희가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으로도 읽히는 것 같아서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제안을 거부했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주에 4차례에 걸쳐서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강병 기자,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재판부의 입장은 또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현수 기자가 말한 대로 일단은 요구를 했지만 재판부는 좀 엄격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주말에도 법률 검토를 할 시간이 부족한데 주말에도 해야 될 판인데 그 정도로 증거가 많고 증언이 많고 한데 이 횟수를 줄여서야 말이 되겠느냐. 때문에 매주 사회 재판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요. 하지만 체력적인 그런 안배를 고려해서 평일 중에 수요일은 재판을 받지 않도록 비워주겠다라는 그런 답변도 했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장시호 씨 얘기까지 훑어봤는데 저는 이 사람도 궁금합니다. 바로 정유라 씨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얽혀있는 사건들이 많아서 재판에 꼭 출석을 해야 될 인물인 것 같은데 바로 정유라 씨의 아들이 어제 보모와 함께 덴마크에서 입국을 했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저희가 어저께 전해드리겠다고 하고서 영상 처리가 못 보여드렸죠. 시간상 어려워가지고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그 영상을 본 네티즌들이 굉장히 공분을 사는 분노를 토해냈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본질은 아닐 수 있으나 보모가 아들을 안고 가는 부분에서 이게 엉덩이 부분을 제대로 받치지 못하고 허리를 안고 가는 부분, 지금 사진에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아기를 저렇게 왜 안나, 보모가 맞느냐, 엉덩이를 들어줘야지 숨 막힐 것 같다, 불안해 보인다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은 약간의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2돌 정도 되면 걷는 아기거든요. 이 걷는 아기 걸어서 나오지 못한 이유가 있었죠. 취재진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이제 접근이 있었기 때문에 안고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뭔가 미처 제대로 안고 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다시 고쳐 앉을 시간도 없고 우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보모는 이 자리를 떠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보여지는 면에서는 아이가 좀 불편해 보이긴 하지만 보모가 악의적으로 그렇거나 또는 미숙해서 그렇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 취재진들의 관심이 갑작스럽게 그렇죠. 닥치고 저 경황 중에 빨리 저곳을 벗어나려고 네. 하다 보니까 무거운 아기를 안고 또 빨리 벗어나려다 보니까 저렇게 연출됐을 네, 수도 있을 영상을 것 보면 같은데요. 아기 얼굴을 가리려고 하는 보모의 약간 네.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노출되는 건 뭐 사실 정유라 씨도 원치 않고 보모도 원치 않고 저희 뭐 국민들도 그렇게 원치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도 어저께 그 아기의 얼굴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모자이크 처리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연됐던 그렇죠. 측면이 그러니까 있었죠. 그런 측면들 때문에 아마 이 상황들이 너무 갑작스럽고 놀라워서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어저께 같이 입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 어저께 저희가 정유라 호위무사다 지칭을 했던 마필 관리사 2명이었는데요. 네. 어제 곧바로 들어오자마자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일한 지 한 5년 정도 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정유라 씨와 이 마필 관리사가. 근데 검찰이 도대체 압수수색을 하고 왜 참고인 조사를 하느냐. 이렇게 간단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코어스포츠라는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의 통로가 됐다고 지목이 됐던
그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겠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유라 씨의 그런 뇌물 혐의 그리고 최순실 씨의 대기업을 상대로 한 뇌물 혐의를 좀 더 추가적으로 규명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에 검찰이 어제 마필관리사 이모 씨를 부른 겁니다. 네, 그러면 마필관리사 이모 씨를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밝혀내겠다는 게 검찰의 그렇죠. 일단 계획이죠. 자금의 흐름과 이 자금을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그리고 뭐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그런 내용들이 저 사람을 마필관리사를 포함한 5명 코어 스포츠 직원들 5명이 들어와 있는 단체 카톡방, 단체 메시지방에 다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데스크 전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재판 소식까지 접해드렸는데요. 다음 뉴스 무엇인지 큐시트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한 달을 맞아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기자들이,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 데스크와 어떤 회의를 하고 하는지를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민낯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 텐데요.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자, 내일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급히 치러진 대선에 인수위도 없이 급하게 출범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떤 한 달을 보냈을까요? 우리 이현수 기자가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한 달은 이 약속을 정말 충실히 지킨 시간이었습니다. 국민 눈높이로 무릎을 굽히고 스스럼 없이 셀카도 찍고 브리핑도 직접 하고 커피도 직접 따라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본인 커피는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소통 대통령이란 입소문에 청와대 분수대는 1인 시위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민원인들이 많아진 것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의 바람이 국민들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일까요? 코스피도 문 대통령을 반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행진을 이어가면서 역대 처음으로 신임 대통령 취임 첫 달에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마이너스 때였거든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피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여소야대 현실입니다. 달달했던 허니문은 한 달을 고비로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3통 정권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소통이 아니라 쇼통 정권으로, 또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먹통 정권으로, 또 그 야당에 대해서는 불통 정권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한때 문재인 정부 인사는 상평 인사, 파격 인사로 국민의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대통령 스스로 약속한 5대 인사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공직 후보자는 물론 청와대 참모 인사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인사 남맥은 물론이고요. 국방부의 보고 누락 사실을 꼬집으면서 시작된 사드 논란도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차적인 진행 과정의 하나였던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문제 삼아 전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미국에는 사드 철회는 없다고 장담을 하더니 이제는 환경영향 평가를 빌미로 해서 사드 배치를 한없이 미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태도는 그 저희를 의심받기에 딱 좋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 달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파격의 한 달, 허니문은 끝났다. 네, 이현수 기자, 오늘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서 지금 발제 브리핑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엔 달달했는데 끝은 쓰네요. 이거 너무 야권 출입 기자의 시각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네, 지금 여소야대 현실에서 사실 야권이랑 함께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야권의 분위기, 아까 김동철 원내대표가 한때는 인사가 파격적이었는데 사실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이 한 달밖에 안 된 기간에 정말 허니문은 끝나고 야권에선 다시 공세의 기치를 올리고 있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여소야대 정국 협치로 풀어나가는 게 정말 대단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자, 마침 이현수 기자 현장 브리핑 발제하는 동안에 속보 저희가 소개해드릴까요? 문재인 대통령 조만간에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할 것이라고 하고요. 6월 12일, 요거부터 갈까요? 다음 주 국회 상임위원장들과도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네. 또 6월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직접 하겠다라고 그렇죠. 밝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통 행보를 더 넓혀가겠다. 여소야대 야권도 챙겨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봤습니까? 제가 한 분석이 좀 야박하게 보였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이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소통의 보폭을 좀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이 일자리 추경이 이 고비의 첫 번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것 중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가장 먼저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게 추경인데 이 추경에서 야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직접 국회로 가서 사실 내년도 예산안을 할 때 보통 시정연설을 하러 한 번을 가는데 이 추경을 위한 시정연설을 따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야권을 상당히 배려하고 있고 소통하겠다 이런 뜻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이현수가 좀 전에 브리핑할 때 보니까 전부 다 야권 지도부 이야기만 잔뜩 실어놨어요. 네. 그러면 당사자인 청와대는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강병규 기자, 예. 어떻게 됐죠? 일단 허니문은 끝났다고 하는데 허니문 끝났습니까? 그렇게 제목을 뽑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청와대 보호하고 나서는 거예요? 청와대는 일단은- 아직 허니문인가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허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요. 수치가 말해주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한 달 동안 그 지지율 보시면 84%에 달합니다. 역대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보세요. 44%잖아요. 그거에 한 2배 정도 되는 가량인데 이거를 허니문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수치가 증명을 해주는데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일단은 청와대 현장 기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춘추관에서 오소리가 좀 자주 나온다. 감탄사가. 처음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됐을 당시 뜻밖의 파격 행보라서 오소리 했고 또 문 대통령이 직접 질의응답 받았을 때 그리고 3번 동안 브리핑을 직접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자들이 상당히 놀랐고 상당히 파격 행보였다고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게다가 박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동안 기자회견 직접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숫자로 보시면은 쭉 말해주잖아요. 인사발표 3번 하고 대통령 연설 5번씩이나 했습니다. 소통 행보를 누구보다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 거죠. 여소야대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회 좀 흔들리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좀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강병구 기자, 근데 네. 정부가 한풀 꺾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지지율 그때도 올랐지만 꺾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사인가요? 그렇죠. 네. 수첩 인사 때문에 박근혜 정부 처음 초기에 인기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요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강경화 후보자 야당 그렇게 쉽사리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인사를 그냥 해버릴 수 있습니다. 국회 표결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청와대와 야당의 협치는 한물 같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소통 행보 5번, 3번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이 원하고 야당이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문 대통령이 지키고자 약속을 했던 5대 비리 원천 배제 또한 탕평책 이런 것을 더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여당 중진 의원들조차 이런 인사난맥상을 비판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는데 그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4선 이상의 중진이요. 20명의 의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중진자문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문재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러한 모임을 만들고 오늘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충청 4선의 오재세 의원 아주 청와대를 향해서 비난 섞인 목소리를 합니다. 문 대통령이 밝힌 5대 비리 원천 배제 원칙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대 비리 배제 원천 공약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5대 원칙 어긋나는 사람 어디 있느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지금 보면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죄다 지금 5대 비리 원천 배제 원칙에 다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것은 공약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 같은 당에서도 이런 비난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같은 당내의 비난이라고 보기보다는 여당 내 중진 의원이 그 5대 공약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재언을 하고 지적을 한 거라고 봐야지 비판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좀 시간차가 있을 거든요. 야당이 아니라 여당 내 목소리 아닌가요? 그렇죠. 재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선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정치권에서 더 오랜 경험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사실 오재세 의원의 발언 외에도 이 당청 관계에 조금 삐그덕거리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초반에 추미애 대표랑 임종석 비서실장 만날 때 분위기 좋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당청 관계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찾아갔을 때는 추미애 대표에게 장미꽃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전병헌 정무수석이 찾아갔을 때는 추미애 대표가 의자를 빼줬죠. 그런데 얼마 전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추미애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얘기인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이낙연 총리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 발표 10분 전에 청와대 통보를 받은 것 외에는 한 번도 통화를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아주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현수 기자,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국내 정치만 얘기했는데 지금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이론도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취재가 됐습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이 사드 보고 누락 사태를 너무 국제적인 문제로 키운 게 아니냐라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그때 문재인 대통령 만났던 딕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드 논란에 대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논란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북한을 억제하는데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면서 사실상 한반도 대한민국이 미국이 아닌 중국에 쏠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약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정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모두 다 이 사드 대책에 대해서 이 청와대에서 진상을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왜 논란을 키운 건지 설명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목소리로 들려드리지 못했지만 윤영찬 청와대 국민통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정 철학에 터잡아서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국민 눈높이에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칭찬해 줄 건 칭찬해야 되고 지금 지적들 나오는 부분들도 꼼꼼히 다각적인 시각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시청자들한테 저희가 상위에 올려드리는 게 저희들이 입장이니까 단순히 한 달이라는 데 포인트만 맞출 게 아니라 다각적인 진단 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취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스크 오늘의 이 시각 데스킹 여기서 마치고요.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